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공포 시행됩니다.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 업무 조직이 꾸려지게 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집단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출근길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 치안 최종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질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9천여 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이후 석 달여 만의 최다치로 이번 주말 국내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아차의 카니발 일부 모델에서도 저속 주행 상태에서 시동 꺼짐 피해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한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모델로 기아 측과 국토교통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가공용 우유값 인하를 추진하자 낙농가가 거세게 반발하며 납품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유값을 결정할 원유 가격 협상 시한이 다가오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항구 공격에도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이번 주부터 선적이 시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과 곡물 수출은 관련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서 국제적인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는 조금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적 반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 감독자가 대통령이라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 반발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어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 당시에도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국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곳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안은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던 통솔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명하게 관장하는 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일선 경찰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며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선 경찰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부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보다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고 경찰들의 수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전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안으로 불거진 경찰 내부 반발을 잠재울 경찰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의 반발은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번 주말 전체 경찰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내부 반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경찰청 앞에선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 경찰 직장협의회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 건너편에는 경찰은 죽었다는 의미의 근조와 이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이른바 서장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이런 대규모 감찰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이 사무직 일반 공무원과 이 주무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을 도저히 참다 못해 서장들이 토요일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쿠데타입니까?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현장 팀장 회의는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희군 경찰청장 후보자가 어제 집단 의사 표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팀장 회의 금지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참석 대상을 경찰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지난 주말 서장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휘부가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할 거로 예상됩니다. 팀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현장 동료들의 요청으로 전체 회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석자가 1000명 이상으로 예상돼 이 회의 장소도 야외 운동장으로 바뀌었다며 이 회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총경들에게 한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14만 경찰에도 내릴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경찰 내부망엔 여전히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윤 후보자는 전국 경찰에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내려보내 이 집단 행동과 SNS 내부망에서 상하급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질서와 규범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한 윤 후보자 서한문이 게시된 글엔 이 조회수가 10,000건이 넘었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한 경찰관은 경찰을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행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고 이 다른 경찰관은 청장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의 부하이고 14만 경찰의 수장은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의의 표시로 스스로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는 릴레이 댓글 삭제도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을 가진 공권력의 집단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행정 쿠데타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공방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아침부터 날선 공방이 여야 간에 오갔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총을 가진 공권력인 만큼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를 국회 대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경찰국 설치를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뒤 대통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찰 반발을 하나의 쿠데타 같다고 빗댄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표현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해서 그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이런 행위를 지금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경찰국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져 국회 법에 따라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경찰국 문제를 놓고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입니다.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어제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에 이어서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경제 위기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슬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위기 원인을 지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야당은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재벌 부자 위주 감세, MB 경제정책 재탕이라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선 법무행정뿐 아니라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안박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정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가진 우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계획 전반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범죄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회계 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경제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도 담았는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공정거래 전담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 사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업무계획 배경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돼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안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오히려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법 시행을 반대해왔던 한 장관의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꼭 필요한 분야를 검찰이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수안박법 시행을 막기 위해 청구한 헌법소송과 관련해서도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하위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의 폐지가 원칙이란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와 관련해선 지금의 만 14세 기준을 만 12세와 만 13세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보호 처분과 교화 정책도 논의해 올해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에 대해서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위축이 우려되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한동훈 장관은 경제활동 주체들이 위축되는 걸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내일은 교육사회 문화 분야가 진행됩니다. 야당은 국회에 처음 출석하는 박순애 부총리의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정부 질문 자리지만 박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의혹에 대한 질문마다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만취운전에도 선고 유예를 받았던 부분과 논문 표절, 대학원 갑질 논란 등 개인 의혹들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르면서 사실상 청문회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대 소외 대책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질책이 예상됩니다. 재유행에도 일상을 유지하는 부분은 과거 거리두기 정책과 비교해 공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방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 하반기 줄줄이 예고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노동계의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4월 20일 이후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리는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3,327명으로 10만 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보다 6만 3천여 명 늘었는데요. 지난 4월 20일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화요일 기준으로도 지난 4월 19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5배 증가에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8,974명, 해외 유입 사례가 353명입니다. 해외 유입 건수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누적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블링 현상은 둔화됐지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4명 늘어난 168명, 사망자는 17명 나왔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당시 확진자 규모가 늘면 통상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던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BA.5가 이미 우세종화하고 있고 이런 특성이 더 강한 BA.2.75 지역 감염 사례도 나오면서 빠른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2%포인트 내린 21.8%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37만 7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리는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조금 전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BA.5 검출이 56.3%로 사실상 우세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환자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은 재감염자로 재감염 비율이 일주일 새 2.88에서 3.72%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4로 전주 1.58보단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연령대별 코로나19 발생률은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신규 확진의 25.3%는 2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청장은 백신 2차 접종자의 경우 코로나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이 미접종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늘었습니다. 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하반기 경제 성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GDP가 이번 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7% 성장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이번까지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수출은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3.1% 감소했습니다. 반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늘었는데요. 특히 민간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힘입어 숙박, 음식업과 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 늘었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역 조건이 악화하면서 1% 감소했습니다. 우선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출 감소에도 민간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게 주된 이유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3%씩만 성장하면 지난 5월 전망치인 연간 경제 성장률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3분기 이후부터는 소비 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수출이 계속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근 2년 만에 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BSI 전망치가 86.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부담금을 낸 조합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곧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은 한 가구당 1억 3,500만 원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2월이 납부 시기였지만 조합은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 억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죠. 지자체 역시 정부 개편 방안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이제 바뀌어지는 정책을 반영해서 어쨌든 부과를 해야 되는 것들 지금까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63개 단지 33,800여 구의 사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철마다 부담금 완화를 약속하고 지자체들도 부과를 꺼리면서 17년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초과이익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뒤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개편안 역시 큰 틀에선 공약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면제 기준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는 방식에서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부가율을 낮추거나 누진 방식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뭐 도로라든가 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까지 정부에서 걷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정비 사업을 장려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세부 기준을 조정해서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에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그룹 내 계열사인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1시간쯤 뒤에 시동이 걸렸는데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습니다. 딸은 뭐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엔 이번 달에만 시동 꺼짐 현상 피해가 3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차종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광주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조사한 결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교무실 교사 컴퓨터에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찍어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악성 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2주 전에 교무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해당 악성 코드를 교사 컴퓨터 4대에 심었고 사나흘이 지난 뒤 다시 들어가 저장된 시험지 사진 파일을 USB로 빼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량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량이 238kg에 달해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372건으로 1년 전보다 줄었지만 건당 중량이 0.64kg으로 2배 늘어서 밀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찰서 팀장급이 모이자는 제안은 경찰 전체 회의로 커졌습니다. 참석 규모에 따라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총경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단체 행동과 인터뷰를 제한하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오늘은 경남 마산의 양덕지구대장 류근창 경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유근창입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청이 단체 행동과 인터뷰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했는데 혹시 지침 받으셨습니까? 예, 지침을 받는데요. 정확히는 인터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상하 간의 동료를 비방하거나 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런 지침이 나온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 뭐 입 다물고 그냥 지내라는 얘기인데 저는 조직을 비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가 경감님의 인사상의 불이익에 빌미가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솔직히 조금 겁나는데요. 뭐 만약에 인사상 불이익 주신다면은 제가 경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어쨌든 인터뷰를 해주시는 건 용기를 내주신 것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우려가 더 크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대장님께서 전국 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리신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전국 총경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 도중에 해산 명령이 발동이 되고 약 1시간 정도 해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중에 조금 이제 주최하신 분, 울산의 류삼영 총경분이라고요. 그분을 바로 대기 발령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와 걱정이 내부에 많았어요. 예.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에 근무하는 이제 팀장님들께서 우리 팀장 회의를 해보자 해서 저는 그러면 그참에 우리 지구대장하고 파출소장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이상민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쿠데타를 주도하신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데타라는 말은 너무 비합적인 단어인데요. 쿠데타를 하는데 사전에 공지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총기를 휴대하고 모인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12.12 사태를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연행하러 모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조금 경찰 내부의 어떠한 반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교 대상은 매우 잘못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쿠데타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좀 기분이 드셨는지요? 많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뭐 전혀 뭐 예상하지 못한 단어니까요. 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은 지금 경찰 내에서 이런 대응을 하는 게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처음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얘기 나왔을 때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에서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지요.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행정공무원 그리고 주무관 노조에서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총경들 회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세력은 경찰대학이 아니고요. 순경들이 교육받는 기관인 충북 충주의 중앙경찰학교가 특정 세력이 되겠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지구대에 계시면 순경부터 경위까지 여러 후배들과 부대 끼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후배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사실 경장, 순경 등 경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후배들은 그냥 마냥 그냥 눈만 동글 쳐다보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있어요. 예. 저게 과연 경찰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후배들한테 경찰서장이라는 분은 엄청 큰 자리거든요. 네. 처음에 경찰 들어와서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분들의 말에 복종하는 걸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경찰을 걱정해서 나섰는데 대기 발령받고 감찰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하니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두려워지는 것이죠. 예. 많이 좀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예. 지난 주말 총경회의 그리고 경찰청의 대응을 보시면서 좀 만감이 교차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배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섭섭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섭섭함, 뭐 진짜 다양한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냉철히 생각해 보면은 선배님, 후배님 모두 경찰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찰을 걱정하는 그 마음은 전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예. 그리고 그 입장이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잠시만요. 것 같습니다. 예. 이어폰이 떨어져가지고 예 편하게 끼시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 현장에 취재기자 있으니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팀장급과 그 지구대장이 모이는 것으로 준비됐던 회의가 전체 회의로 좀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전체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요. 또 예. 주말이라도요. 다만 그 비번이나 휴무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일하지 않는 경찰관들은 모일 가능성은 이제 크다고 봅니다. 예. 현재 입장에서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뭐 그 사이에 뭐 변수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그 대장님과 비슷한 팀장급 직원분들 그리고 또 선후배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동참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많나요?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서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예. 그 경찰 내부망에도 많은 글이 올라온다고 저희 취재기자가 앞에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보셨습니까 한번? 예,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그 유삼령 총경이 대기 발령 받고 그 이후에 보통 하루에 한 10건, 20건 올라오던 글이 예. 지금 100건이 넘게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경찰 내부망을 잘 안 보시고 그리고 또 글도 잘 안 올리시는 분들도 지금 용기 내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증거죠. 용기를 내는 그 분들이 정도로 현장은 예. 많이 뒤숭숭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경찰국 신설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국민들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에도 많은 관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경찰국 설치가 여론이 좋다면은 예. 오랜 시간 동안 끌면서 여론 수렴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짧게 속전속결을 하는 이유는 여론상으로도 불리하니 빨리 끝내려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앞서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요. 수사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모든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 겁니까? 장관께서는 경찰 인사권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서나 도경찰청에 근무하는 형사과장, 수사과장, 형사분들 당연히 승진하고 싶죠. 공무원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인사권이 없고 장관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형사과장이 누구 말을 듣고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사권 때문이라도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선 경찰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날 일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들고 일어나셨다는 표현보다는 네. 좀 더 올바른 경찰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냥 착하고 강자한테 약한 경찰보다는 약한 자한테 한없이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 그런 경찰관이 되고 싶은 게 제 소원이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저뿐만 아니고 많은 경찰관들이 크게 배우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영화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신 걸 들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전해주실까요? 예, 지금 영화 범죄도시 2라고 1,000만 관객이 이미 넘었죠. 완전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에서 범죄도시 2에 나오는 마동석 형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이죠. 그리고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1987. 네. 모두 과거 1980년대에 경찰이 대학생들을 고문하고 죄 없는 시민들이 연행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화는 팩트에 사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불과 30년 전의 사실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경찰 장악,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경찰 내부 반발이 좀 커지면서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좀 치안 업무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치안 업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다고 제가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관들 속은 상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기본 업무는 더욱더 철저히 해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밥을 더 달라고 투정 부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올바른 경찰이 되고 싶다고 투정하는 것입니다. 네. 더 나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봐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추가로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통과가 되면은 사실은 저희 경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법 제도상으로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관하고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한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건 아무래도 또 국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배경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의 양덕지구대장 류근창 경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
오늘은 삼복더위의 두 번째 중복입니다. 중복이 이름값을 하듯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면서 피서객들이 휩쓸리는 현상을 역파도 또는 이한류라고 부릅니다. 피서 1번지 해운대 해수욕장은 유독 역파도 현상이 잦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또 막상 휩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흐름이 유독 다른 세 지점은 역파도가 생긴 곳입니다. 초당 2, 3m씩 많은 피서객이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립니다. 역파도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구조대원이 동시에 투입돼도 피서객을 신속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대원 역시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데다 구조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역파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이 진행됩니다.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구조하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 구조하고 그리고 이한류가 끝나는 부분에서 구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류라고도 하는 역파도는 해변이 길거나 바다에 장애물이 없고 파도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해변에 닿는 해수욕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1.7km 긴 해안에 탁 트인 해상, 여기에 파도 방향은 백사장과 수직인 해운대는 모든 조건이 일치합니다. 해운대에서도 역파도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이곳 육막루 앞 해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역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된 사람만 700명이 넘습니다. 역파도에 휩쓸리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흐름을 벗어나거나 체력을 보존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해법은 없는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될까요? 예, 바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반서장들의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이 장관의 그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아마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좀 원론적인 입장이다라는 해석을 받았는데 오늘은 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딱 하루 가네요. 하루. 이게 지난번에 이제 경찰 치안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치안감 인사를 번복을 해버렸죠. 저는 그 번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인사를 중간에서 행안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대통령 참모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경찰의 국기문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에 또 경찰의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경찰에서만 국기문란이 대통령 표현으로 국기문란이 2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대통령 보시기에 경찰에서 이렇게 국기문란이 2번 연이어서 일어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1970, 80년대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딱 걸맞는 인식 수준, 그 다음에 대처 방식을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위험스럽다.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2~3살짜리들의 어떤 밥투정으로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쿠데타로 또 한 분은 밥투정으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기문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서 설득할 일이 있다면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겠죠. 더더구나 31년 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난 31년 동안 한 발짝씩 내무부의 치안본부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걸어왔던 그런 31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입법 예고 40일 하게끔 돼 있는 거를 4일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한다. 그것도 힘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 사고와 접근 방식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회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국기문란 맞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수장들이 물러나줘야지요. 물러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인사권을 장난친 거 아닌가요? 분명한 국기문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지요. 그다음에 여러 논리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어땠습니까? 수사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드루킹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CC 카메라 다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다 압수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다 천천히 늦추고 다 은폐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장자연 사건 났을 때 윤지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허위 증언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버닝썬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 부정선거 사건 났을 때 청와대 7개 부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엄청난 부정사건을 났었을 때 이 정치적인 사건 났을 때 경찰이 어떤 일들을 했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한 번이라도 잘못됐다고 반성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 냈던 사람이 지금 이 정부에 지금 반기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난 이런 부분부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복은요. 본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입혀준 거예요. 군복과 경찰복 있잖아요. 소방관복 있잖아요. 아주 신성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라고 어떤 직종보다도 존경을 담아서 국민이 입혀준 옷인데 이 옷을 입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고 하는 게 항명 아닙니까?
제복에 대한 항명은 잊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다 제대로 알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놓고 국민 보고 이해를 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 밥 부족하다, 무기 부족하다고 투정 벌인다고 한다면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지금 경찰서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지휘관입니다. 예. 일반 수사하는 각각 개인이 아니에요. 예. 경찰서장은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위수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임지를 이탈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지금 쟁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부터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되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임지 이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관외 여행, 관외로 다녀오겠다라는 허가증을 다 끊어가지고 그것도 주말에 근무가 없는 날에 그리고 그것도 경찰청 소유의 부속 건물에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죠. 사실과 틀리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찰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야 되겠다. 그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쥐겠다 이 말씀인데 예. 아쉽게도 2019년도 12월 달에 경찰청법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말하자면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2019년도 12월 달에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놨습니다. 자치경찰로. 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도 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게끔 해가지고 전문가들 또 지역 주민들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제도까지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경찰에 대한 개혁 또는 견제와 균형 장치 이 로드맵이 이미 다 돼 있는데 이것을 31년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를 통해 가지고 경찰을 장악해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왔던 것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서 경찰의 어떤 아픈 부분, 잘못된 과거 물론 있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아주 특수한 몇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서 극단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예. 몇몇 예외적이고도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경찰 전체의 모습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사회의하고 평검사회의하고 부장검사회의하고 검사장 회의하고 이거는 그럼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내로남불의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자기네들이 할 때는 검사들이 할 때는 구국충정이고 경찰이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인 쿠데타라고 비판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내로남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남탓 끝은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경찰을 향해서 국기문란이라 그러시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라 그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밥투정이라 그런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제가 경찰 공무원이라도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데타라고 한다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적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 경찰 공무원들이 적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 행자부 장관의 인식과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태도라는 것이 극히 위험하고 극히 이분들의 인식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관외 여행 허가증을 받아서 갔다 그랬거든요. 지금 서장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예. 자기들이 법을 몰라서 관외 여행을 허가를 받습니까? 관외 여행 가는데 정복 입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경찰국 반대한다고 가는 게 여행입니까? 또 법적으로 뭐 1992년도 3월 13일 날 대법원에서 예. 근로자들이 집단 월차 휴가 사용한 것조차도 이게 위법이다, 쟁이다라고 판결한 선례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게 관외 여행 간 게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게 쟁의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66조 항을 위반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견제와 균형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힘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세제를 다 검토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고, 검사들의 힘이 많이 세다가 보니까 이 인사권을 법무부가 가져가서 법무부가 인사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안 만들면요,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없애야 되고, 그 논리대로 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국도 없애야 맞아요. 그리고 경찰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경찰위원회가 30년 동안 2,3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부결된 것이 30년 동안 3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고, 또 지금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다 주물렀어요. 행정관들이 다 인사 주물러 가지고 경찰청장한테 보내가지고 이대로 하세요 하면 그동안 다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경찰청의 인사가 너무 세지고 예. 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경찰공무원법 제7조 항에 보면 예. 총경 이상을 임명할 때는 경찰청장이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행자부 장관이 이 부분을 총리한테 요청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요청해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서로만 있었던 겁니다. 네.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이거를 한 20명 정도 두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봐야 되겠다라고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또 하나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치안국을 없앴다 그러는데 왜 없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그냥 없앴던 거예요.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이제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회의는 있고 또 검사장 회의도 있는데 왜 없느냐? 예.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검사는요,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제보기분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이지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항에 있는 이 항들을 이 법이 있긴 있는데 이게 국 같은 게 없으니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임지를 관외 여행이라고는 이러한 포장을 씌워가지고 휴가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의견 내는 것이 항명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네. 또 야당 공격하십시오. 안 되면 토론 붙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 국가적인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이자 국기가 물러난 행위 맞습니다, 이거. 예,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반복되는 얘기고 그건 빼고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랑 지금 정부가 통과시킨 안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경찰위원회에 뭐 이걸 폐지하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경찰위원회와 지금 경찰국은 약간 좀 틀립니다. 경찰위원회 여러 가지 사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을 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장관한테 가고 장관이 총리한테 가는 거지요. 그러나 총경급 이상이 652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찰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6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경찰청장 같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총경 이상이 65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20명 정도 하고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또 예. 그러면 추천한 것이 사천으로 된 건지 예. 또 잘못된 사람이 없는지 이걸 한번 심의하고 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제청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보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현재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얘기를 하면 예. 도대체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안이 있나요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 2019년도 12월 달에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을 잘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미리 생길 줄 알고 국가경찰을 독립을 시켜가지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되게끔 수사본부장을 임명을 해놨습니다.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네. 그리고 자치경찰로 해놨습니다. 이미 15만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금 자치경찰은 한 4만 명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민생 치안이나 여기에 굉장히 사람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 조금 전에 국가경찰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미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위원회를 내실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을 내실화, 실질화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느닷없이 경찰 말하자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모든 법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다 돼 있는데 느닷없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떡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자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털어지겠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31년 동안 잘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31년 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특정인 손아귀에 15만 경찰의 말하자면 생사 여탈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관내 여행 이거는요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이거 한 겁니다. 이걸 포장지로 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가 아쉬운 것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아쉬운 것은 경찰을 대하는 기준과 잣대와 검사를 대하는 기준과 잣대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검사들은 검사장 회의하고 자기네들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항,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것은 집단 행동하면 안 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31년 동안 유지돼 왔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조직 개편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책적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입니까? 어떻게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죠?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것은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것은 국기문란이 아닙니까? 왜 검사가 하면은 국기문란이 아니고 경찰이 하면 국기문란이고 그다음에 검사가 하면은 구국의 충정이고 경찰이 하면은 쿠데타가 되는 겁니까? 왜 밥투정이 되는 것이죠? 경찰에게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를 검사들에게도 같은 기준과 잣대를 대세요. 검사들에게 했던 그 기준과 잣대를 경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되고 자신들이 어떤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이런 잣대를 대면 어떤 15만 경찰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경찰 가족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세요.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경찰들 많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정말 가슴을 열고 좀 들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갈수록 파국만 올 것이다. 전 의원님이 야당 되니까 뭐 그냥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무기 휴대합니까? 검찰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일선에서 제복을 입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업무의 특성이 들려요. 범죄자를 데려다가 조사해서 법으로 판단하는 게 검사들의 일인 겁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에서부터 일어났으면 검거에 이르기까지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다 관리하고 있는 무기를 휴대하는
국민들이 제복을 입혀준 집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 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그러면 경찰국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옛날 청와대 했던 대로 대통령실에 행장관이나 누가 경찰청 막 주물르도록 놔도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하고 개혁적 차원에서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내려놓다 보니 경찰청장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예요. 사천을 할 수 있어요. 예. 마음대로 진급시키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사 몇 명 사람들이 특정 집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 인사 챙겨주기를 전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사안이 왜 나왔느냐?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경찰을 키워놨잖아요. 수사권 주고 종결권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찰의 힘이 커진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 경찰의 이런 문제 몰랐습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민주당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거는 왜 정비를 안 해놓고 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가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나 이 몇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왜 검찰은 회의하는데 경찰 회의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대비를 세워가지고 마치 힘없는 경찰이 힘 있는 검찰한테 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투영시키는 것은요. 이 피해가 국민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국에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10명 정도가 새로 임명을 해서 경찰청장이 인사하겠다고 할 때에 서로 협의하고 네. 계보나 특정의 인맥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보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요. 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관련 사무를 하는 것과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사무를 하는 것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것 같거든요. 민정수석실에서 했지요. 예. 그래서 경찰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쥐락펴락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 13만의 경찰을 쥐락펴락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 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이것을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네.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회의하는 게 맞지요. 이게 지금 현재 국세청과 기재부의 세제실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검찰의 검찰국이 있어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또 그동안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인데 이걸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전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막 주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틀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중앙정부 경찰 포함해가지고 중앙정부 상급 이상은 청와대에서 인사를 각 부처 장관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모든 중앙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상급 이상. 그러니까 4급, 5급까지는 그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여지 공간을 좀 보상을 해드리고요. 상급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앙정부의 상급 이상, 부의사관 이상은 부처 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촘촘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었다. 막 주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에는 과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기를 휴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게 집권 여당의 인식의 이 수준이 아니 지난주 주말에 서장회의 하는데 이분들 총 차고 회의했습니까? 그리고 뭐 총을 가지고 누굴 위협을 합니까? 국민을 위협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공권력 집행자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 회의 때요 총 안 찹니다. 범죄자들 잡을 때 총 차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때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쏩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또 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집권 여당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집권 여당에 한 번쯤은 둘러보세요. 왜 이렇게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네. 회의 끝난 지 2시간 만에 직위 해제해버리고 대기 발령시켜버리고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밟으려고만 합니까?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가지고 임명하세요. 이 시간에 경제 민생 챙기세요.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도대체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국가공무원 함께 일을 해야 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해야 될 국가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을 적으로 몰고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밥 투정이나 하는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가지고 해도 지금 모질할 판에 대통령은 이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가지고 국기문란 세력이라 그러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세력이라 그러고 집권 여당 대표는 밥 투정하는 세력이라 그러고 도대체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간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외톨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이 계속해서 뭐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다, 국기문란 세력이라고 했다, 밥 투정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계속 국민들한테 이걸 각인시키고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잠깐만요. 대통령과 아니, 원내대표와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드린 말씀이라는 차례로 발언 드리는 순서를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상처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런 제도 정비 못한 민주당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비대화 시켜놓고 났으면 이런 문제 있는 거 민주당이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못 할 거예요. 인사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지금 숨어 있는 의도는 수사 개입을 권력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경찰국을 통해서 수사 개입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개입을 하면 그때 비난하고 그때 공격하십시오. 문제는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가 맞지 않습니까? 무기 얘기를 하시는데 무기를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을 하고 일체화돼서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러면 평상시고 회의할 때 그럼 총 갖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만에 하나 문제적 상황이 왔었을 땐 총을 휴대를 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제복을 입혀준 겁니다. 이 제복을 입힌 사람들이 제복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인사의 균형을 잡겠다라고 하는 경찰국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항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잖아요. 무슨 뭐 민생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이런 의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수사 개입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봐 권력이 개입할 것이라고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장관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불거졌습니까? 이 혼란이 왜 생기죠? 민주당이 멀쩡하게 있는 15만 경찰 조직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만든 겁니까? 경찰이 이 분란을 일으킨 겁니까? 가만히 31년 동안 잘 돌아가고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경찰분들을 느닷없이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해가지고
이 문제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집권 세력이 만든 혼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혼란과 이 무질서함의 원인 제공자는 집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말씀드리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저희들이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청법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경찰 조직을 민주적 통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워놓았다.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으니 로드맵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경찰 해놨지만 인력만 늘어났고 훨씬 더 부작용이 컸습니다. 기존 경찰에 자치경찰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일자리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뽑아서 이쪽 갖다 놨는데 이거에 통제 못하도록 이런 거에 대비 못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민주당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남탓 좀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남탓하고 계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최소화하고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16명 규모의 조직이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 등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감, 경위급 팀장회의를 14만 명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현장 팀장회의를 제안했던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오는 30일 팀장급 회의를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가 1,000명 이상으로 예상돼 회의 장소도 야외 운동장으로 바꿨고 회의 모습은 SNS를 통해 생중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경들에게 내렸던 해산 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게도 할 건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번 주말 예고된 전체 경찰회의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한 사람이 올린 글로 14만 경찰이 모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전국 경찰회의 개최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면 인사조치 등 징계가 이루어지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집단 움직임을 두고 어떤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찰 중초급 간부 회의가 예고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지만 총을 가진 권권력인 만큼 이번 항명은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경찰들이 반발하는 걸 하나회 쿠데타 같다고 표현한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 4일 만에 전광석과 같이 군사작전을 치르듯 경찰국을 설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0.7%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직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오르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을 2%로 낮췄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월 올해 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지만 최근에 경기 악화를 반영해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물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등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근 2년 만에 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BSI 전망치가 86.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YTN 보도가 나간 뒤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그룹 내 계열사인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기아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네, 지난 16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시끄러운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카니발 차량에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도해봤지만 차는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 권할 뿐이었습니다. 급히 기름을 가져와 주유한 뒤 1시간쯤 지나 시동이 걸렸지만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는데요. 운전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딸은 뭐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네, 운전자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고요? 네,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선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들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도 이번 달에만 비슷한 피해 신고가 3건 접수됐습니다. 올해 시동 꺼짐 현상이 전혀 보고되지 않다가 이번 달에만 유독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증상을 겪은 사람들의 상황은 저마다 달랐지만 주차 중이거나 저속주행 중에 이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최근 팰리세이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었는데요.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에 시동이 꺼졌다는 문구가 나오는 것까지 증상이 같았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팰리세이드 시동 꺼짐 문제를 보도했었죠. 현대차가 팰리세이드에 대해서는 리콜을 결정했죠. 네, 현대차는 올해 5월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생산된 팰리세이드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리콜 대상이 된 팰리세이드는 4천여 대에 달합니다. 현대차는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운전자가 저속 주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시동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한 겁니다. 현대차는 지난 21일부터 해당 팰리세이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차종에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네,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차량엔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기아 카니발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차종엔 디젤 모델도 있지만 디젤 모델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차 중이거나 저속주행 중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로 보고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슷한 계열의 엔진을 탑재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아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기아는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의 문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에 적용되는 엔진과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기아는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차량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사전 결함 정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시동 꺼짐이 나타나는 건지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니발 차량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결함 조사로 전환되는데요. 정식 조사에 들어가면 차량을 직접 구매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부는 재조사에 리콜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문제 원인이 밝혀지고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운전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 농민들이 전국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애써 짠 우유를 쏟아버리면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어제 강원도에서 집회가 있었죠. 농민들이 전국 릴레이 집회를 여는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집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전 강원 도청 앞 광장입니다. 강원 지역 낙농업 농민들 80여 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애써 짠 우유를 드럼통에 마구 쏟아버립니다. 지난 11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 충북, 경북과 경남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내일은 전남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농도별 원유 차등 가격제 때문입니다. 네, 원유 차등 가격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현재 원유 가격 정책은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이 우유의 소에서 짠 우유를 말하는 건데요. 낙농업계의 생산비 증가와 감소에 따라 가격을 정합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생산비 연동제 대신에 원유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차등 가격제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멸균 처리를 한 뒤 그대로 마시는 우유, 그리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 우유입니다. 현재 낙농가가 납품을 할 때 이 두 종류 우유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만들어도 치즈를 만들어도 원유 가격은 같습니다. 원유 차등 가격제는 마시는 우유보다 가공 우유의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마시는 우유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출산의 영향이 큽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대신 치즈나 버터, 요거트 같은 우유 가공품이 많이 팔립니다. 다시 말해 마시는 우유 중심에서 가공류 중심으로 우유 소비 구조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산 원유 가격은 마시는 우유 기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시는 우유와 가공 우유의 가격 차이가 없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우유 가공업체는 저렴한 수입 가공 우유를 선호합니다. 정부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가공 우유의 가격이라도 낮춰서 국산 우유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공 우유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취지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차등 가격제 이 취지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치솟는 사료값에 애를 먹고 있는 농민들의 사정을 전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사료값도 마찬가지인데요. 춘천에서 2대째 낙농업을 하는 윤동기 씨를 만나봤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해 원유값은 리터당 고작 7원이 올랐지만 사료값은 2배 넘게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킬로그램당 300원 하던 수입 건초가 현재 600원 넘게 올라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더 낮추면 낙농업계는 줄도산이 뻔하다며 차등 가격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생산비 자체가 900원대, 800원, 900원이 넘어간 시점에서 800원짜리 가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납품한다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네, 정부는 낙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치솟은 사료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낙농 분야의 조사료 할당 관세 물량 20만 톤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렴한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위한 지역별 유통센터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또 가공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생업이 걸린 낙농업 농민들 걱정이 큽니다. 무엇보다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면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원유 납품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 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하지만 낙농업계와 정부는 여전히 차등 가격제 도입에 입장 차이가 큽니다. 낙농업계가 정부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우유 납품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어 자칫 우유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면을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여당에서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기하는 의혹 가운데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남북 사이 합의에 의해서 군사정전의 합의에 의해서 판문점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고 어떻게 유엔사가 우리 경찰 특공대, 우리 경찰이 그 사람들을 호송할 수 있게 해줬는지 어떤 법률적 근거에서 오픈해줬는지. 유엔사에서도 이제 막았는데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GOP를 열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휴전선으로 이제 판문점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일이다. 좀 더 명명백백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는데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승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북송 시에 안대와 포승줄을 하고 있었는데 유엔 사령관이 이 안대를 벗기고 포승줄을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북송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서 안대와 포승줄이 풀린 건 사실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소관부처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관부처가 통일부인가요? 예, 그 민간인 북송 문제는 통일부. 그러면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개문하라. 이거 지시한 건 이건 팩트가 아닙니까?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 하에 판문점을 통한 건 사실입니다.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우리 측 판문점 지역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강제 북송에 저항하는 북한 어민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유엔사까지 합의한 이 공동 군무 수칙 여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 의원님, 공동 근무 수칙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이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 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어쨌든 유엔사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확실하게 규명이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중복인 오늘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하듯 날이 무척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7도까지 올랐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심한 더위에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